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아까운 목숨들이 또 희생되는 끔찍한 참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들이셨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어떤 분의 배우자, 또 누군가의 친구, 동료, 이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참혹한 변을 당했습니다. 참혹한 사고가 이들의 목숨을 단박에 앗아갔습니다. 코로나 때도 가지 못했던 모처럼의 여행이었습니다. 3박 5일 동안 태국 타이에 갔다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여행사가 전세기를 냈습니다. 모처럼의 여행, 즐겁게 보냈을 텐데 돌아오는 길은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2024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싶습니다. 올 겨울을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습니다. 끔찍한 사고지만 그래도 짚어볼 점은 짚어봐야 하기에 스픽스에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재해 현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 경험을 갖고 계신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탁월한 평론가시죠, 김종옥 박사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너무 황당하고 너무 끔찍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떨리는데 이상호 기자님 뭐 일단 뭐 소회랄까요? 네, 한 말씀 여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희는 뭐 대형 사고 참사 현장이 저희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저희 뭐 취재의 공간이고, 그래서 항상 이런 대규모 참사가 날 경우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아침부터 속보를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사실 최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트레이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일단 사고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누구의 책임성,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게 이 우리 사회에 피할 수 없는 참사였다면 더 이상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취재하는 방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어긋나 버리면 결국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초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대책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제가 3달 동안 내려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참사 직후부터 일주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사고 경위와 구조 실패의 어떤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전사회로 나아가는데 뭔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윤석열 치하의 검찰이 자기 어떤 그 선전으로만 썼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의 스테이트 발생할 때 저희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은 이제 랜딩 기어 문제가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 그렇다면 랜딩 기어가 왜 안 내려갔는가라고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메이데이 선언 이전에 있었던 그 버드 스트라이크, 네. 그리고 우측 날개 쪽에서 발생해 보이는 화염, 이런 연관관계, 그 다양한 것들이 이제 분석이 돼야 될 텐데요.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하기로 했던 비행기가 복항을 거듭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스픽스라면 이 최초의 스트레이트 단계에서 과연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가르마를 틀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MBC를 위주로 해서 모니터를 아침부터 쭉 하고 있는데 너무나 경험 없는 앵커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헤매는 걸 보면서 왜 MBC는 저거밖에 못하나, 그나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네. 저 정도면은 편집 국장급의 앵커로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앵커. 그럼요. 네, 그 말도, 진행자가 아니라 앵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와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지뢰밭을 개척하듯이. 네네. 근데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최초의 이 팩트를 어떻게 규정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보이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대단히 최초의 스트레이트 그리고 현장 장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으시면 이제 천천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끔찍한 참변을 맞으셨네요. 예, 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확히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국민 여러분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한국 사회가 항상 이렇게 어느 순간 이런 거대한 사건을 맞게 되고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치유 또는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시스템으로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좀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다면 이것 외에 어떤 결함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왜 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던 건가? 근데 그 결함에 대한 부분 지금 팩트들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팩트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비행 기체가 좀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진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우리한테 또 한 번 중대한 함의를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위 이 자본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속 숨겨왔다라는 것이고 그 숨겨왔던 것이 어떤 오늘 같은 상황과 결합돼 가지고 이런 거대한 참사를 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이건 매우 좀 참혹스러운 상황일 거다. 아직까지 뭐 네네. 확인 안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좀 매우 중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또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데 헌법 전문에 맨 마지막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안전이에요. 우리가 안전해야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안전이 깨졌다는 건데요. 그래도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기장이 맨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체는요. 기장이 자기가 그 벽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지만. 그래서 세월호 선장하고는 굉장히 달라 보인다. 이 끔찍한 참변. 물론 많은 사람이 희생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체 내에서는 굉장히 이 사고를 면하기 위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애썼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벽이 있는데 네네. 기장이 그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그럼 하고. 그쪽으로 갔으면 안 되죠. 아. 근데 어떻게 돌리거나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주항공 같은 저가항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비 쪽에 있어서 정비. 노동 강도가 대단히 네네.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항공업계 쪽에서 알려졌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뭐 가정하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게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떤 노동의 천시적 관점 그런 것과도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어느 것이 주된 그 방아쇠 당긴 직접적인 원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 제가 오전 내내 지금까지 쭉 다양하게 모니터하고 자료 찾아보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는 한 해 한 100건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을 계속 하더라고요. 일종의 자연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라서 엔진 하나가 꺼지더라도 다른 하나로 비행하고 착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저분도 한 6,800시간 이상을 기장으로 대형 항공기를 모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기장이고 그랬을 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태클을 걸었냐면 기장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 대단히 네네. 이르지만 이게 뭐 거대한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영상으로만 봐서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그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비행기 타고 오시면 아시다시피 날개를 뒤로 뽑아서 아래로 내리거든요. 네. 플랩이라고 하는 것들 최대한 내려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렇게 바람 저항을 저항을 만들어서 브레이크 랜딩 기어의 브레이크도 걸지만 이것도 거는 거고 그 다음에 최하의 경우에는 엔진을 역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앞에 랜딩 기어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지면에 앞 동체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착륙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저 정상적인 착륙 시의 기체의 모습이고 최대한 이걸 낮춰가지고 앞 동체도 지면에 접지해서 최대한 전체적인 저항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뒷부분과 중간 부분만 접지돼 있고 앞부분은 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혹시 저 조종사께서 다시 이거 이륙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떠 있어서 네. 저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저 앞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앞부분이 네. 떠 있잖아요. 항공기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까지 다 접지를 시켜야 저항력이 극대화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그 조종사의 최대한 위험 회피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그렇죠. 기제는 아닙니다만 또 적어도 하나는 보여지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부족한 것 같다. 또 하나는 본인은 노력했는데 어떤 기체 결함이나 그렇죠. 이성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가 안 됐거나 저는 그건 사실 이 김정욱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반적인 의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야 뭐 사고도 안 나는데 뭘 그 정비 예산 쓸 일 있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사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목숨들을 싣고 다닌다는 생각을 까먹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뭐 그 정비 모르죠. 불량 네. 문제를 네,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네,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이성호 기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차분하게 그렇죠. 정치적 어떤 뭐 배경 없이 그대로 현실에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저는 그 영상이라고 하는 지금 외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는 내용만 지금 네, 제한적으로 네. 역시 말씀드리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겠네요. 블랙박스 확보하고 블랙박스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음성 네. 기록을 지금 뭐 수색 중이라고 하니까 네, 네. 아마 음성 기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교신 그 다음으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사를 보는 건데 이제 안호성 그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 정상적인 항공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분이 이제 저도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네. 방금 세 가지 그 비상시 맞아요. 조치가 있죠. 네. 근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게 30분 동안 적어도 도착 시간을 도과해서 뭔가 이게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저공 비행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 하나 우리가 파악할 수가 네. 있고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는 사실은 그 착륙 사고 3분 전에 관제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그 주의를 줬다는 것이고 경보를 그리고 1분 뒤에 사실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30분 전의 상황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과 별개로 또 두 번째 상황이 착륙 직전에 발생을 했던 것인데 중요한 거는 착륙 직전이든 아니면 30분 전이든 이게 랜딩 기어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유압으로 기본적으로 큰 물건이니까 이걸 끌어내리려면 유압이 필요해서 엔진 동력이 필요한데 엔진 동력을 하나를 지금 잃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 오른쪽에. 그러면 B 왼쪽. 엔진의 힘으로도 엔진 기어를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A, B가 다 마비됐을 경우에는 그 비행기 선내에 있는 전기 동력을 통해서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도 저도 안 되는 정말 메이데이 상황에서는 이걸 그냥 매뉴얼로 해서 그냥 내추럴 폴 그냥 중력의 힘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오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30분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 직전 상황까지 왜 이게 안 이루어졌는가?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번 참사 조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5년 6개월 동안 그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가 623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관련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예를 들면 조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것처럼 초반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네, 내용들이거든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근데 했죠. 이후에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기체 결함이거나 아니면 정비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행을 하는데 30분 동안 그 위에 있었을 때는 조류 충돌은 아니었을 테니까 뭐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기체의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닌가? 이건 이제 뭐 블랙박스가 나와서 네.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소위 이 생명, 그러니까 비행 사고라고 하는 건 한번 사고가 나면 진짜 대형 참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저가 항공이건 아니면 무슨 뭐 대형 항공 사고는 상관없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기업의 이윤 또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들이 존재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참에 이것을 꼭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그 이상호 기자 맨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사고가 실질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책임성도 소추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스트레이트라는 것이 결국 모두의 이해관계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이트의 중요한 팩트가 소실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저희가 항상 모든 사건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뭐 윤석열 쿠데타의 조사 과정에서도 뭔가 우리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숨겨지고 있을 거고, 그럼 제한된 스트레이트 사실관계 가지고 완벽한 방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비록 발생 초기인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 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국민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은 여전히 세월호를 참사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식적인 워딩은 세월호 사고입니다. 사고. 네. 그냥 일반적인 사고 중 교통사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 사고였다. 따라서 국가 책임 전혀 없다. 네. 라는 스탠스를 헌재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세월호 참사가 사고라고 명명되는 순간 이거는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본질적인 뿌리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지금 참사도 보면은 기본적인 워딩부터가 상당히 불손하고 뭔가 좀 냄새나는 그 공작의 느낌이 강하다. 무슨 뭐 말씀이냐면 아직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아니, 당장 현상적으로 냄새 나는 보여드릴게요. 것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당장 냄새나는 게 뭐냐면 이 참사를 뭐라고 이 네이밍 규정할 것인가 하거든요. 네. 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라고 해난 사고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지금 주도적으로 보면은 무한공항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는. 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 좀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네, 바로 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고 있고요. 사고가 난 장소를 강조하는 태도.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네이밍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어디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무슨 뭐 화곡동 살인 사건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이름을 걸어서 뭐 이상철 뭐 살인마의 뭐 이상철 살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아주 옛날에만 화성 연쇄살인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얘기했죠. 그 지역을 아주 기반으로 옛날에만. 연쇄적으로 네, 났으니까 지역이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 요거는 뭐냐면은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여기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남 무안군 비행기 추락 사건 면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네. 이게 마치 그 지역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MBC에서도 저렇게 정신머리 없이 따라가다가 오후 3시인가부터 정확하게 이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제주항공기 추락사고. 네. 저희가 옛날에 괌에서 칼기 추락사고 났을 때도 괌 사고라고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그냥 칼기 추락사고 어디서? 괌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그렇듯이 어떤 지역적인 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인다 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사실 이 국가적인 정말 재난인데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텐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집단은 당장 보여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이미 움직이고 있다. 자,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을 냈어요. 그 자료 제가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이미 직무가 정지됐죠. 정지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들이가 뭐라고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라고 네이밍하죠. 대통령실과 조선일보는 똑같아요. 이게 그 지역적인 문제, 로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떤 냄새를 피우는 거죠.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왜 합니까, 지들이?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과 조선일보 그리고 국임당의 보이지 않는 음모가 보이는 증거로 외화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기사로도 동시에 이걸 어떻게든 정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써부터 엿보입니다. 아, 네.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벌써부터 엿보여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는 당일은 못했습니다만 며칠 지나서 한 4, 5일 지나면서부터 여기저기서 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대부분 안산에 사는데 그 안산이 옛날 성남에서 쫓겨온 뭐 전라도 쪽 사람들이 대거 살고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많이 찍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좌파랑 연결되어 있는데 좌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를 뭐 정쟁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공세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안 먹혔어요, 그게. 네. 오히려 욕먹였지. 네. 그러다가 점점 항상 모든 사건, 사고가 잔잔해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치가 시도됩니다. 한 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호, 그리고 유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론의 금기어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욕도 하고 다니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그랬던 네. 것인데, 지금 그런 게 보여져요. 방금 띄웠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이거를, 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무안공항 참사의 국회의장 최상목 대행 최선 다해달라는 거고요. 디지털 타임즈란 언론사에서 붙인 제목은 총리 탄핵 여파 벌써.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참사가 민주당과 너희 좌빨들이 총리 탄핵했기 때문에 국론이 국가가 불안정해져서 일어난 그 와중에 일어난 참사야 라며 정치적으로 이 책임 공방을 벌써 야당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매우 일관되고 제 눈에는 조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랑 패턴이 대단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종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죄송합니다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저렇게 지금 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댓글에 아, 어떤 네, 게 김종욱 박사. 댓글에 네. 어떤 게 나오냐면요. 네. 탄핵했던 니네들 천벌받는 거야 나와요. 그러니까 난 그거 예.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은 아니 그러지 그래서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네. 내용들인데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이 첫눈이다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는 상황. 근데 그런 댓글은 소개도 해도 안 된다고. 그-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들을 그런 식으로 물타는데 그 세월호 말씀하신 제가 세월호 그 참사가 났을 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제가 메시지를 썼었는데요. 네, 네. 제 사무실 바로 옆에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계속. 그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요. 민주당에서 입법을 갖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지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그게 카톡에 엄청 돌면서 지방선거를 패배하게 돼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런 내용들이죠. 이 입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이런 조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랑 연계시켜서 자기들의 근거들을 만들려고 하는 작태들이 계속 노골적으로 벌어질 거고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시민사회 또는 민주당 또는 야육당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나오면 그걸 기화로 해서 총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건 지금까지 보여왔던 저 극우 또는 지금에는 보수 정부들이 일관되게 해왔던 방식들이고 아마 오늘도 비서실장 회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게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네. 대통령 비서실은 권한대행을 보좌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는 기재부와 총리실 일부가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실은 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가. 놀아줘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그게 놀아요. 아니 그런데 네. 갑자기 그 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에 긴급 회의를 한다는 건 두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다. 그렇죠. 정치적인 자기들 그 복권 복귀의 호재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이 사안에 관련해서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진지하게 대책 마련을 해도 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총리실에서 기재부 권한 대행, 기재부 차관이죠. 대행을 서포트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서포트할 명분과 이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역할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한심하고 답답한데 내란 사태를 보면 이 일당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 유지를 해야 되겠다. 뭐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라도 대통령 부부에 안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이런 참화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런 정황이 보이고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아니 그 검찰에서 이미 네, 김 박사님. 보도자료 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2차, 3차 계엄을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작정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유혈 사태들은 그냥 밀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태들이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어떤 형태에서 이 회의를 했다라고 언지를 했으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한테 총 쏴서 자기들 권력 강화하려고 했던 자들이 지금 이런 국난 어떤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저들의 진정성을 추호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지금 모니터하면서 파악한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된 하나의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쟤들이 진짜 작정을 하고 이번 정말 모두가 아파해야 될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인 돌파구로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왼쪽 산은 지금 승객 175분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네. 오른쪽의 조선일보 보도는 뭡니까?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조선일보가 시민단체와 일부 매체가 공개했던 그 피해자, 사망자 명단 공개에 따른 공개는 범죄. 네, 그 비난 경위 밝혀라. 보도예요. 사설을 썼네요. 네, 조선일보는 경위 밝혀. 이런 대형 참사 때 사망자를 신속하게 밝혀줘야 유가족들이 어디 가서 찾고 뭐 이런 사후적인 게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조차 막았던 정치적 집단이거든요.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은. 근데 지금 그 언론들이 대부분 앞다퉈서 지금 유가족들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 원통한데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과 전남 무안공항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번엔- 정권 초기에 죽은 사람과 탄핵 국면에 죽은 사람 국민이 다른 국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태원 참사가 자신들이 활용하기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그 중에서 경호 인력이 되고 빠져나가고 와중에 정치적인 아젠다로 쓰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이 그날 당일날 이태원에서 벌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가해자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 사건은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어. 이미 이제 덮어야 되는 킬한 사건이었어. 근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걸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은 무력하고 미우나 고우나 우리 국임당과 용산이 빨리 이 사태를 장악을 해야 이 사태가 평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뭐 말씀하신 건 대체적으로 지금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니네들이 탄핵을 하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판을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소위 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자들 때문에 국정이 혼란하고 마비가 된 건데 그 다음 프레임이 뭐였죠? 민주당이 계속 탄핵 운운하니까 국정이 마비가 되고 혼란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 지지층만 탈탈탈 모아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건데 뭐 제가 볼 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자기 지지층보다 소위 이 상황에서의 어떤 어려움, 혼란스러움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런 식의 메시지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력들을 더 넓히려고 하는 의도들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기자
이 기자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든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음모들이 서서히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새빨간 거죠.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겠다 하는 순간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잖아요. 그게 팩트인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한덕수 탄핵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최상목이 한 얘기가 그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어떤 대외 관계와 그 외환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와중에 너희들이 탄핵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지금 곤란해진다라는 취지로 말도 안 되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에 모면이에요? 아니면 그런 거짓말이라도 기대고 싶은 아주 극단적인 지지 세력이라도 결집하겠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를 계속 뒤로 밀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저들이 우려하는 건 저는 윤석열의 체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란 수개가 체포되는 순간 이 내란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 내란의 네트워크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계속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이재명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을 내란을 단죄하고 엄벌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이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지금 판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헌재든 이 중요한 이 상황들을 단죄하고 직무정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해야 될 단위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임무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임무 와중에 이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소위 이 제주항공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도 화종을 하면서 또 뒤로 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그 스픽스 제작진이 고민이 있었던 걸로 네네. 전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실 조의를 표하고 애도해야 되는 참사죠.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워낙 지금 우리가 뭐 청주공항이 터진다, 대구공항이 터진다, 뭐 이런 워닝을 계속 그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블랙미원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혹시나 하는 생각들은 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가 역공당할까봐 지금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청자 26,000명 중에 한 2만 명은 되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게 말 잘못해서 역공당할까봐 입조심하자. 저는 100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촛불 시민들 빛의 그 주권자들이 위대하고 아주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몇몇 그런 자료라든가 신문 제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냥 대가리 박어하고 조용히 반성문 쓰고 있어야 되는 대통령실 수석들이 지금 회의를 하면서 지들이 뭔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고 국임당에서는 이거를 정쟁화하고 있고 조중동에서는 이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야당 책임 한덕수 탄핵하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득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고 프레임을 통한 뒤집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한편으로 깊숙이 애도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게 향후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 공교롭게도 지금 최상목이라고 하는 대행 체제가 누가 봐도 알다시피 이미 자기가 그 대행으로서의 이 환란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그 업무들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냥 임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다 모든 필요한 절차를 더구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그 추천 권한도 없는 국회발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계속 버티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랑 똑같은 스탯을 취하겠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참사가 빨리 신속하게 정리돼서 어떤 그 다시 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쟤들이 이걸 악용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건 우리는 분명히 애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제주항공 여기 추락 사건의 그 참혹함도 있지만 이것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되고 진실이 제대로 규명하려면 빨리 이 국정 난맥상 내란 사태가 빨리 조기 종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단호하게 투트랙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댓글도 그렇습니다. 애도와 수습은 별개다. 아 그렇죠, 별개죠. 네, 애도와 수습은 별개다. 그리고 시국도 별개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완전히 거의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저는 최상목이라는 자가 갑자기 경제를 운운하는 거 보면서 놀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제를 지금 갑자기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부끄럽지 않나? 그리고 그 한덕수 탄핵해주지 말라고 할 때 그 결연한 자세를 보면서 아니 평상시에 저렇게 경제를 다뤘어야 되는 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주 희한한 단어를 갖고 왔어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대한민국에는요 권한대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자기는 권한이 더 적다,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의 단어, 장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정권과 같은 어떤 무능하고 그다음에 소위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정부, 거기다 내란까지 일으킨 정부를 빨리 수습하고 바꿔내는 것만이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소위 이 유가족들 문제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려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히 삐뚤어진 이 정권 권력을 바꿔내는 작업만이 결론적으로 이런 참사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 분 누구라도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의 편견이나 선입견인지도 몰라서 좀 점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또 윤석열 보면 유독 참사가 빈발하는 것 같아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참사가 빈발하는 거지라는 의문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선입견인가요? 저는 절대 선입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팽목항에서 3개월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 결국 경제 성장도 민주주의를 담보로 한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도 민주주의를 기본 틀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안전사고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전문가주의가 해체되면은 그리고 낙하산이 지금 그 저런 보수 수구 정권이 드러날 때마다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낙하산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항 관련도 다 낙하산들이 가죠. 그렇죠. 지금 공항도 그렇고 뭐 서울대 병원 감사가 뭐 하는 놈이 갔나 봤더니 그냥 검사도 아니고 검찰 수사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무슨 전문성이 있어 그랬더니 아이 뭐 저 병원도 몇 번 압수수색 했대. 그런 자들이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주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매뉴얼에 입각한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꾸준하게 이 보수 수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그 체크리스트가 무너지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결국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난 영화를 봐도 뭐 볼트 하나 뭐 덜 조이고 뭐 하나 해서 대충 야 대충 하고 뭐 퇴근해 뭐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듯이 저는 어떠한 큰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참사도 결국은 매우 작은 부주의라든가 그 무시해서 생겨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세월호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뭐 대형 뭐 철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 정권 그 원칙과 시스템보다는 그냥 안면과 그냥 이념 중심으로 해서 낙하산했던 그런 정권에서 빈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보수 수구 정권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자주 빈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무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정권이라는 게 돈이 되면은 무조건 그냥 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도 사실은 안전 문제도 있지만 노후 때문에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던 것들을 헐값에 사와서 좀 돌린 건데 뭐 이번 뭐 비행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과도하게 오래된 비행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5년 18년 15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기령상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적어도 이런 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저평가 그런 것들이 그 실제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제보를 주고 계신데 이 제주항공이 가장 악명 높은 노동 환경 속에서 작업이 진행이 됐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버텼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수 수구 정권에서는 당장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12시간 뭐 그랬다가 문제된다 그러면 또 빠꾸 했다가 또 뭐 12시간 52시간 52시간 네. 결국 계속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여전하다고 봤을 때 더구나 명태균 사건 때도 보면은 무슨 뭐 대우조선인가를 그냥 노동조합 현장 실사도 안 하고 명태균이가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 조건에 열악화되고 노동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보수 수구 정권일수록 이런 사건들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드립니다. 오늘 봉지욱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제주항공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린다 이렇게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뭔가 있었으니까 이게 썼겠죠. 아무 내용도 없이 생뚱맞게 쓰진 않았을 것 저한테도 같아요. 계속 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항공사가 지금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대표셨던 임원들이겠죠.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냥 거의 몸으로 땜빵하듯이 진행을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견제받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보수 권력과 자본이 보수 정권 시기에는 전혀 견제를 안 받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거기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낮춰주고 규제도 다 풀어주고 자기들이 딱 그 시대에 그 시점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죠.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소위 적나라한 방식으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면 그 이익을 획득하라는 게 소위 정해져 있는 규정을 그 규정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규정을 뛰어넘으면 그만큼의 자기에 대한 이익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굳이 해야 될 일이 없는 것들이 누적이 되면 사건이 터진다거나 또 보수 권력도 마찬가지로 오늘 봉지욱 기자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정보사 쪽에 있는 라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의 제보들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별을 단다는 거예요. 이제.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가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소위 권력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보수 권력 내부의 인물들과 또 이 보수 권력 이 시기에 엄청난 이익들을 벌어들이기 위한 자본의 농간 이런 것들이 소위 일상 기업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참사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뭐 국론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내란 사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제출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켜야 사고 수습도 하고 새로운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국민들이 있을 거고요. 뭐 그 수는 별로 많지 않지만 뭐 탄핵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됐다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 대형 참사 앞에서 또 우리는 내란 사태의 대형 참사를 맞았어요.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이상호 기자가 지혜를 좀 보태주시죠. 최상목 대행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게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이걸 대단히 오랫동안 이 국면을 끌어가고 싶은 게 이제 이른바 내란 주도 세력의 의도일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였다면 그 당시는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의 지상 목표가 가장 단기간 골든타임 이내에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참사는 그런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왜 추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매우 안타깝지만은 2명의 남녀 승무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가운데 현재
151명 정도의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20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전소가 되는 과정에서 고열로 인해서 시신 확인이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유가족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시신이 수습이 돼서 DNA를 통해서든 이게 이제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슬픔 속에서 빨리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셔야겠죠. 모셔야 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최단기간에 이 사건 이제 책임 관계를 규명하는, 이 두 가지 큰 트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트랙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조선일보 등이 지난번과는 달리 명단을 공개하고 일단 유족들이 모여서 유족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사안을 어떻게 이걸 그 제주항공과 뭐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다행히 지금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있을까봐 눌러놨던 조선일보 등이 명단을 공개하는 데 협조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최대한 이게 정치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가만히 죽어 있어야 될 대통령실이 다시 막 살아나서 자기들이 뭔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국임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시에 국임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죽이기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상 최상목에 대해서는 최상목이 자신이 이 사태의 안정화를 위해서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일단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최상목이 한 말을 보면은 한덕수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성 매체들 보면은 대단히 최권한대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압박하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뉴스원도 통신사기 때문에 대단히 영향력이 큰데, 뉴스원에 따르면은 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즉시 임명할 것을 민주당으로부터 요구 압박받고 있지만 난감한 상황이다라며 난감한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뭐가 난감하냐면, 경제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인데다가 국정 혼란 수습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민주당이 경제 안정을 고3 학생 보고 네. 가게까지 책임지라고 했다. 그렇죠. 이런 투의 얘기잖아요. 네, 경제 안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미션까지 줘서 얘가 힘들어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 중심으로 이 이른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에서 못 움직이게, 정부에서 못 움직이게. 사실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하게 된 것도 자꾸 그런 취재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지금 직무정지된 총리와 별반 다른 입장이 아니다. 그 입장을 답습할 거다. 이러면 전국은 또 꼬이게 되는데요. 뭐 이제, 게다가 이런 참사까지 일어났으니 참사에 기대는 방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레면 결판이 날 거라고. 왜냐하면 31일 날 쌍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통과시킬 건지 결정 안 하면 그냥 그냥 법이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근데 아무래도 31일 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게 유력하게 지금. 예.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냥 권한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논리죠. 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쌍특검은 뭐 통과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권한을 거죠.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래서 권한 행사 안 한다고 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행사하는 거죠. 거죠. 네. 아주 저질적으로, 저질이죠. 편파적으로. 그럼 이제 31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지 말지 거기서 결판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계속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5명을 한 번에 탄핵을 하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운신의 폭이 좁아졌죠.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야, 이 상황인데 니네들 또 그렇게 많이? 이제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또 최상목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는 또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30일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 5인 탄핵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 건데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몫인데 왜 니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해? 라고 하는 권한쟁에 대한 소위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이게 한 2, 3주 빠르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임명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점은 느려지는 겁니다만 여러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뭐 고르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란 정권을 엄벌하고 소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줄여내는 것이 소위 국정의 혼란, 그다음에 국정의 마비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수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일이라도 이게 참 압박하기가 좀 이 사건 때문에 압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무 관련해서. 그 광화문에 이제 태극기 흔들면서 데모하시는 뭐 어떤 분들 계시잖아요. 태극기 모독부대. 네,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성조기도 흔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란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일관되고 특히 이 사람들은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국무부가 어떤 입장을 냈냐면 한국이 이 와중에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게 너무 경탄스럽고 너무 본받을 만하다. 특히 한국 시민들, 한미동맹의 핵심은 민주주의 연대다. 한국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그분들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는 바이든 정권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민주정부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은 다르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 저는 저런 정리 안 된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상황과 여전히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내란 세력이 그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털어먹기가 훨씬 더 만만하고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민주공화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따라서 트럼프는 특별히 이 상황에서 민주 회복의 절차를 지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윤석열이나 트럼프나 고놈이 고놈이고 똑같은 뭐 구테타 위험 세력이라고 보는 민주계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끌어질 경우에 한미 간에 있어서의 펼쳐질 국익 계산서를 따지면 훨씬 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봐도 이거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참사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 당장 우리가 저런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세월호 참사 유족 대표분의 SNS를 봤는데 이런 일이 챙길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뭐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또 풀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전과 달리 성숙했다는 점은 이런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잘 수습하는 역량을 그야말로 민주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성호 기자님 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일단 속보가 뜰 때 또 남의 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설마 했던 것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참혹한 참사로 다가올 때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번 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가르마를 잘 타야 된다. 지금 저들은 이미 이 국민적인 비탄의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제 판단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앞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참사에 대한 애도와 그리고 이 내란 체제 조기 종식을 위한 투트랙으로 분명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다지고 가지 않으면 대단히 이 프레임 전환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걸 가르마를 그렇게 타놓지 않으면 그럼 언제쯤 우리가 내란 조기 종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게 될까요? 지금 이야기가 중단돼 버리면 다시 꺼내기 되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리고 최고의 애도는 나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현실 인식 가지고 이 사안을 함께 위로해주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국 박사님. 이제 뭐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플 유가족 분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항상 접해야 되는 국민들의 충격에 대해서도 참 또 이렇게 나와서 평론을 해야 되는 입장도 난감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세력을 엄벌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그다음에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뭐 세상사라는 게 이런 참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어나긴 하는 거지만 이런 참사를 대하는 시민들의 힘이 소위 이후의 참사의 간격을 더 길게 또 참사의 규모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계엄, 소위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되는 내란 사태 과정에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민들 스스로가 저는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란을 막은 시민들이 참사로 고통받는 분들의 커다란 위로가 돼주시고요.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으며 그 힘이 동시에 내란 세력을 엄벌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 안전, 국가의 미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디 나갈지를 그 와중에도 또 심사숙고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겁고 또 버거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합해서 뜻을 모아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한 긴급 편성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